순자 언니, 나예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김 여사는 순자보다 5살 아래였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주자 김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죠. 언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사람 소개야. 에이, 언니. 요즘 세상에 70도 살이 뭐가 늙었어요? 게다가 언니는 돈도 있고 건강하고 얼굴도 곱잖아요. 그냥 친구 삼아 만나보라는 거예요. 김 여사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었죠. 흰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인상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정만수 씨라고? 68이래요. 부산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고 은퇴했다는데? 사람이 참 따뜻하고 좋아요. 부인이랑은 5년 전에 사별했고요. 광안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순자는 거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죠. 할머니, 저녁 안 드세요? 15살 외손자 유빈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손자를 돌아봤죠. 창백한 얼굴,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을 가리려 쓴 모자. 백혈병과 싸우는 아이의 모습이 순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빈이가 벌써 나왔네. 할매가 지금 차려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했죠. 찜질방과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었지만 혼자 차린 밥상은 늘 허전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그의 외도로 이혼했고 외동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순자의 삶은 오직 유빈이를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병원 가야 해요. 유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밥을 떠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오늘은 택시 타고 가자. 할매가 피곤해서 운전하기가 좀 그렇네. 사실 순자는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해갔고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들을 하나씩 넘겼지만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이 없었죠. 찜질방 직원들과는 사업 이야기만,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이웃집 김 여사가 서 있었죠. 순자 언니 나예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김 여사는 순자보다 5살 아래였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주자 김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죠. 언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사람 소개야. 에이, 언니. 요즘 세상에 72살이 뭐가 늙었어요? 게다가 언니는 돈도 있고 건강하고 얼굴도 곱잖아요. 그냥 친구 삼아 만나보라는 거예요. 김 여사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었죠. 흰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인상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정만수 씨라고 68이래요. 부산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고 은퇴했다는데 사람이 참 따뜻하고 좋아요. 부인이랑은 5년 전에 사별했고요. 순자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유빈이 병원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 낙도 없는 살.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난, 언니, 그냥 한 번만 만나봐요. 내가 벌써 그 사람한테 언니 이야기 다 했어요. 찜질방이랑 상가 건물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닐 거예요. 김 여사의 말에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한 번만 만나볼게. 대신 기대는 하지 마. 김 여사는 활짝 웃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언니. 내일 오후에 남포동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준비하세요. 김 여사가 떠난 후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있었죠. 유빈이가 거실로 나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아 보여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일 친구 만나기로 했어. 우리 유빈이는 일찍 자야지. 내일 병원 가야 하잖아.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옷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곱다고 할 수 있었죠. 순자는 작게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광안리 바다의 물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치 순자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밤이 앞으로 닥칠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순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남포동 BIFF 광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 창가 자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김 여사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사람 정만수였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정만수는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순자 씨 맞으시죠? 정만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단정한 차림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자리에 앉자 정만수는 미리 주문해둔 차를 내밀었죠. 대추차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해뒀는데 괜찮으신가요? 순자는 살짝 놀랐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취향까지 이야기했나 봅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오랜만에 받는 관심이 순자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죠. 고맙습니다. 차향이 참 좋네요.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하게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대화를 이끄는데 능숙했죠. 부산은행에서 일했던 시절 이야기,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의 이야기는 진솔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매일이 똑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정만수의 눈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느끼는 동질감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을 잃고 나서는 손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가끔은 너무 외롭더라고요. 순자가 유빈이 이야기를 꺼내자 정만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손자, 병원비 걱정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참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아픈 손자까지 돌보시다니.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카페를 나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의 활기찬 모습, 자갈치 시장의 생선 냄새,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까지. 정만수는 순자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때로는 팔을 빌려주기도 했죠. 부산은 참 좋은 도시죠. 제가 평생을 살았지만 질리지 않아요. 특히 이 바다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두산 공원 전망대에서 부산항을 내려다보며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죠. 멀리 보이는 영도다리, 오륙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도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고 때로는 서면의 맛집을 찾아다녔죠. 정만수는 항상 순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집 앞까지 마중 나왔고 순자가 피곤해하면 바로 집으로 데려다 줬죠. 가장 순자의 마음을 움직인 건 유빈이를 대하는 정만수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유빈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을 때 정만수는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죠. 할머니, 정할아버지 좋은 사람 같아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빈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랐죠. 유빈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좋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유빈이가 그렇게 생각해? 네, 할머니한테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시잖아요. 할머니가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서 저도 좋아요. 유빈이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변했을까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전보다 생기가 도는 얼굴이었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만수는 순자를 태종대로 데려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정만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순자 씨, 우리 이제 그만 외롭게 살면 안 될까요? 남은 인생이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제가 순자 씨와 유빈이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만수와 함께한 시간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으니까요. 외로움에 지쳐있던 순자에게 정만수는 담비 같은 존재였죠. 정 선생님이 정말로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픈 손자도 있고 나이도 많은데 그런 거 다 알고 하는 말입니다. 순자 씨가 가진 짐 제가 함께 들어드리고 싶어요. 정만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찾아온 늦은 사랑. 그것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날, 정만수는 순자에게 작은 반지를 건넸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한 디자인의 반지였죠. 이건 제 아내가 끼던 건데 순자 씨가 끼워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아내도 이해해 줄 겁니다. 순자는 반지를 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게 꿈만 같았죠. 정만수는 순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울지 마세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이 될지 그때의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그저 행복해 보이기만 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노년의 로맨스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장면 뒤에는 이미 정만수의 검은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만수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정만수는 더욱 자상한 남편이 되었죠. 매일 아침 순자보다 먼저 일어나 차를 끓였고 유빈이의 병원 일정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여보, 요즘 세무서에서 연락 안 왔어요? 식사 중 정만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세무서요? 아니요, 특별한 연락은 없었는데. 무슨 일 있나요? 정만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재혼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건물 같은 부동산이 있으면 더 그렇죠.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세무조사라니 그런 복잡한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세금도 다 제대로 내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다만 미리 준비를 좀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정만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들이었죠. 순자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가요? 세무 대책을 위한 서류예요. 쉽게 말하면 건물 명의를 잠시 분산시켜 놓는 거죠. 서면 찜질방이랑 해운대 상가 건물을 제 이름으로 일부 이전해 두면 세무서에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꼭 그래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만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여보 재산을 탐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키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인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결국 우리 것 아니겠어요?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달간 보여준 정만수의 모습은 충분히 믿을 만했죠.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을 믿어볼게요. 대신 유빈이한테 들어갈 재산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당연하죠. 유빈이는 우리 손자잖아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며칠 후 정만수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순자를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은 서면 중심가에 있었고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였죠. 변호사라는 사람도 정만수와 친한 듯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능숙하게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순자는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저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니 따라서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면 찜질방과 해운대 상가 건물의 명의가 정만수에게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그것이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만수는 그런 순자를 안심시키려 애썼죠.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바로 그 다음 날 유빈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진 것이죠. 순자는 황급히 유빈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유빈이의 작은 손을 잡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긴급하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순자는 병원에서 꼬박 사흘을 지냈습니다. 정만수도 처음엔 병원에 와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틀째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와야 해요. 유빈이 좀 나아지면 바로 올게요. 전화로 들려온 정만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듯, 그리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순자는 유빈이 걱정해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유빈이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했죠. 옷을 갈아입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순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관문에 빨간색 스티커가 여러 장 붙어 있었던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매매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죠. 계약 완료 마이너스 윤정의 공인중개사라는 명함이었습니다. 순자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순자는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며칠 전 찍었던 서류를 찾아야 했죠. 하지만 서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편지를 펼친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만수의 글씨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순자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은 이미 처분했으니 찾지 마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도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선 순자는 서면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찜질방 입구에도 똑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순자를 보고 달려왔죠.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새 주인이 왔다고 하는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운대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이 정만수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사기였죠. 순자는 망연자실한 채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죠. 순자는 손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유빈이 앞에서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순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배신을 알게 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유빈이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유빈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할매는 괜찮아. 우리 유빈이나 빨리 나아야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혹시 이순자 씨 맞으십니까? 순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죠. 윤정의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바로 그 스티커에 있던 그 이름이었죠. 뭐하러 오셨어요? 이미 다 가져갔으면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정만수 씨에 대해서요. 순자는 그 이름을 듣는 것조차 괴로웠지만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에는 복도로 나가자고 했죠. 유빈이가 듣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만수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2년 전에요. 복도에서 윤정혜가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눈이 커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정만수랑 사귀었어요. 그 사람이 접근하는 수법이 똑같더라고요. 은퇴한 은행원, 아내와 사별, 외로운 노년. 다 거짓말이었죠. 윤정혜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히 풀어놓았습니다. 40이 넘어 혼자 부동산을 운영하며 살던 그녀에게 정만수가 접근했고 달콤한 말에 속아 사귄 지 6개월 만에 2억 원을 뜯겼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도와서 제 건물을? 순자의 물음에 윤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정만수가 건물 주인이라며 매매를 의뢰했는데 서류가 완벽해서 의심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요. 윤정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였죠. 순자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새 주인에게 넘어간 뒤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이걸 보여주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매매 대금이 아직 정만수한테 다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다음 주에 치르기로 했대요. 순자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두 사람은 급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간호사에게 유빈이를 부탁하고 윤정혜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부산 연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형사는 순자의 진술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네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요. 특히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들을 노리는. 형사의 말에 순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실이었죠. 자신이 너무 쉽게 믿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만수 신원 조회해 보니까 본명이 아니네요. 진짜 이름은 박진호,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상습 사기범이에요. 윤정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정만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형사의 질문에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만수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죠. 하지만 윤정혜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정만수를 봤어요. 부전시장 근처 카페에서요. 어떤 젊은 여자랑 있었는데. 젊은 여자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네, 30 정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둘이 뭔가 다투는 것 같았어요. 형사는 즉시 부전시장 일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와 윤정혜는 경찰서를 나와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윤 사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윤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죠.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고 가담한 셈이니까요. 이렇게라도 도와드려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고마운 마음에 윤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뜻밖의 동지를 만난 것이죠.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유빈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유빈이는 책을 읽고 있었죠. 할머니, 정할아버지는 왜 안 와요? 병문안도 안 오시고. 유빈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할아버지는 일이 있어서 멀리 가셨어. 한동안 못 올 거야. 그럼 이제 할머니랑 저만 사는 거예요? 그래, 원래대로 우리 둘이 살면 돼. 할매가 있잖아. 유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듯 했죠. 그날 밤 순자는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춥게 느껴졌죠. 정만수와 함께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 그가 선물한 찻잔, 심지어 냉장고에는 그가 좋아하던 반찬들까지. 순자는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배신의 흔적들을 지워야 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싶어 인터폰을 보니 김 여사가 서 있었죠. 정만수를 소개해줬던 바로 그 이웃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저예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순자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 여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됐어요. 김 여사도 몰랐을 거예요. 순자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다음 말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죠. 사실 정만수가 저한테 수고비를 줬어요. 언니를 소개해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웃이라고 믿었던 사람마저 정만수와 한통속이었다니. 나가요. 당장 나가요. 순자의 고함에 김 여사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온 순자와 윤정혜는 곧바로 부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CCTV에 찍힌 카페를 찾아 들어가자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왔죠. 혹시 며칠 전에 이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윤정혜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기억나요. 여자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랑 같이 사기치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 녹음 파일 들려주면서 협박하더라고요. 순자와 윤정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여자가 공범이었다니. 카페를 나와 시장 골목을 걷던 중 윤정혜가 갑자기 순자의 팔을 잡았죠. 언니, 저기. CCTV에서 본 바로 그 여자가 골목 모퉁이에서 초조하게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여자가 먼저 알아봤죠. 당신들 정만수한테 당한 사람들이죠? 부산의 부자 할머니랑 부동산 여자. 그 인간이 자랑했어요. 최미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만수와 함께 사기를 쳤어요. 하지만 저도 배신당했죠. 제 몫이라던 2억도 다시 빼앗아갔어요. 그럼 당신도 사기꾼이잖아요. 순자가 분노했지만 최미경은 침착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정만수를 잡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를 감옥에 보낼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 위조 서류, 사진들. 다 있죠. 그럼 왜 경찰에 안 가요? 저도 공범이니까 잡혀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만수의 비상금 계좌요. 거기에 수십억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요. 바로 그때 최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알았어.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끄는 최미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만수예요. 부산항에 있대요. 오늘 밤 배 타고 일본으로 도망간다네요. 같이 가실래요? 순자와 윤정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가죠. 끝장을 봐야겠어요. 세 여자를 태운 택시가 부산항으로 달렸습니다. 최미경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소형 녹음기와 서류 뭉치였죠. 이게 증거예요. 정만수가 다른 여자들 속인 내용도 다 있어요. 최소 10명은 넘을 거예요.
순자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의 명단이 빼곡했죠. 찜질방 사장, 식당 주인, 심지어 요양원 운영자까지. 이 인간이 도대체 몇 명을 망가뜨린 거야. 윤정혜도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직접 나서면 위험해요. 경찰을 부르는 게 안 돼요. 최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정만수는 도망가요. 그는 항상 탈출구를 만들어 두거든요.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해요. 부산항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최미경이 전화를 걸었죠. 나야. 지금 가고 있어. 정확히 어디야?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정만수의 목소리.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으로 들렸습니다. 국제여객 터미널 뒤편 주차장이야. 혼자 와. 다른 사람 데려오면 바로 사라질 거야. 알았어. 근데 내 돈은? 다 해결해 줄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끄는 최미경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먼저 가서 시간을 끌게요. 신호를 보내면 와서 도와주세요. 무슨 신호요? 제가 이제 정말 끝이네라고 크게 말하면 그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거. 최미경은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건넸습니다. 만일을 위해서요. 정만수는 겉보기와 달리 위험한 사람이에요. 택시가 국제여객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최미경이 먼저 내려 주차장으로 향했고 순자와 윤정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라갔죠. 어두운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정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전과 달랐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왔구나. 빨리 끝내자. 내 돈부터 돌려줘. 최미경의 요구에 정만수가 비웃었습니다. 돈? 무슨 돈? 내가 받을 돈은 없어. 오히려 내가 나한테 빚진 게 있지. 뭐라고?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준 것 치고는 실수가 너무 많았어. 부산 할머니 건도 내가 거의 망칠 뻔했잖아. 숨어서 듣던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그저 부산 할머니라고 부르는 정만수의 모습에 치가 떨렸죠. 최미경이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다 있어. 당신이 사기친 증거들. 이거 경찰에 넘기면. 정만수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미경의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도 만만치 않았죠. 이제 정말 끝이네. 신호였습니다. 순자와 윤정혜가 뛰어나왔죠. 정만수? 순자의 외침에 정만수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순자 씨, 어떻게? 내 재산 돌려줘. 당장. 순자가 다가가자 정만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윤정혜가 막고 있었죠. 이제 도망갈 곳 없어요. 순순히 자백하세요. 궁지에 몰린 정만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증거, 자백,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야. 순자 씨가 직접 도장 찍었잖아. 사기로 속였잖아. 그걸 증명할 수 있나? 부부간의 재산 이전이 뭐가 문제야? 정만수의 뻔뻔한 태도에 순자는 격분했습니다. 그때 최미경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죠. 부산 할머니는 정말 쉬웠어. 외로운 노인들은 다 똑같아. 조금만 잘해주면. 정만수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공범과 통화하며 자랑하는 내용이었죠. 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로 쓸 수 없어.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죠. 정만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세 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만수 씨.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부산항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가 주차장에 도착했고 형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정만수는 순간적으로 바다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죠. 정만수 씨, 아니 박진호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정만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저 여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만 최미경이 들고 있던 증거들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죠. 녹음 파일, 위조 서류,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정만수는 결국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순자 씨, 이게 다 연기야. 우리 사랑했잖아. 끌려가면서도 정만수는 끝까지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등을 돌렸죠.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로 이동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미경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정만수의 모든 범죄를 폭로했죠. 정만수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가명을 여러 개 쓰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부유한 독거노인들을 노렸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피해자가 15명이에요. 형사는 최미경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최미경 씨도 공범인 건 아시죠? 알아요. 하지만 저는 속죄하고 싶어요.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최미경의 진심 어린 태도에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죠. 한편 별도의 조사실에서는 정만수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다 합법적인 거래였어요. 순자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 가짜 경력,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진술. 정만수의 거짓말은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죠. 순자는 경찰서 복도에서 윤정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만수를 잡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언니, 이제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윤정혜의 위로에도 순자는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팔린 건물들은. 걱정 마세요. 사기로 인한 계약은 무효예요. 법적으로 다 되돌릴 수 있어요. 그때 담당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순자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만수가 숨겨둔 계좌를 찾았어요. 건물 매매 대금 대부분이 아직 그대로 있더군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로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그리고 최미경 씨가 제공한 정보로 다른 피해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용기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 순자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빈이는 여전히 모든 일을 모른 채 책을 읽고 있었죠. 할머니,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미안, 우리 유빈아. 할매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순자는 유빈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일주일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정만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였죠. 최미경은 공범이었지만 자수와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구속은 면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재산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건물들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이라 취소가 가능했죠.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유빈이의 말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자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찜질방과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되찾는 순간이었죠. 옆에는 윤정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윤 사장님 덕분이에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함께 싸운 전후였죠. 한 달 후 순자는 최미경을 만났습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는 많이 수척해 보였죠. 왜 절 보러 오셨어요? 그래도 당신 덕분에 정만수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최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요. 순자는 차입금 일부를 최미경의 가족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어쨌든 정만수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으니까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만수의 여죄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을 넘었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노인들을 노린 악질 범죄 은행원 행세하며 수십 명 올린 사기꾼. 순자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어느 날 순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만수가 면회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죠.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본 정만수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자 씨,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정만수는 한참을 말없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죠. 순자에게 정만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부산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석 달 후 부산지방법원. 오늘은 정만수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로맨스 스캠 사건이었으니까요. 순자는 윤정혜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순자의 표정은 단호했죠.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언니,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요. 윤정혜의 격려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다른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정만수는 여전히 반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정만수는 곧 고개를 숙였죠. 지금부터 피고인 박진호에 대한 사기 및 문서 위조 사건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여검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낭독했죠.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가명을 사용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재산이 있는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은퇴한 은행원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 가짜 재직 증명서, 그리고 최미경이 제공한 녹음 파일까지 정만수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죠. 피고인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피해자는 모두 23명, 피해 금액은 총 120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이죠.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순자가 증언대에 섰죠. 법정 전체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이웃 김 여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정만수는, 아니, 피고인은 자신을 은퇴한 부산은행 지점장이라고 했어요. 그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순자는 차근차근 지난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기까지의 과정을. 법정은 숨죽여 들었죠.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명의를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순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증언을 이어갔죠. 손자가 백혈병으로 입원했을 때 피고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들은 이미 매매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정만수의 변호인은 나이 지긋한 남자 변호사였죠. 증인, 혹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속았어요. 세무 대책이라고 해서. 하지만 서류에는 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답했죠. 피고인은 저를 믿게 만들었어요. 가짜 신분으로, 거짓 사랑으로. 그게 강요가 아니면 뭡니까? 이어서 윤정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 역시 정만수에게 당한 피해자였죠. 저는 2년 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수법이 똑같았어요. 은행원 행세, 결혼 약속, 그리고 투자를 빙자한 사기였죠. 최미경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공범이었지만 자수한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죠. 피고인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엔 연인이었지만 나중에는 범죄 도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저마저도 배신했죠. 최미경은 정만수의 범죄 수법을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타깃 선정 방법, 접근 전략, 서류 위조 과정까지. 법정은 경악했죠.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들을 조사했어요. 재산 규모, 가족관계, 성격까지.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시나리오를 짰죠. 어떤 분에게는 외로움을, 어떤 분에게는 투자 욕심을 자극했어요. 점심 휴정 후, 오후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온 75세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증언대에 섰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잃었어요. 이제 요양원도 못 가고 자식들한테 짐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온 68세 여성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은 제 죽은 남편 이야기까지 이용했어요. 같은 병으로 아내를 잃었다면서 동병상련을 연기했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정만수는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인 사랑을 이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정만수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일어섰죠. 저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만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와의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잠시나마. 피고인, 본론만 말하세요. 재판장의 제지에 정만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 달게 받겠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정하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윤정혜의 위로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온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은 법정에서 다 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유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빈아, 할매야.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진짜요? 할머니 목소리가 밝아요. 유빈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선고 공판일. 부산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순자는 유빈이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죠. 이제는 모든 것을 아는 유빈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로 다 끝나는 거죠?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야. 법정 안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모두가 정만수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만수가 천천히 일어섰죠. 수개월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진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허위 신분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결혼을 빙자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차분히 읽어나갔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피고인의 범죄는 극히 악질적입니다. 노년층의 외로움과 순수한 감정을 이용한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판결을 기다렸죠.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총 13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15년. 누군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죠. 정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뻔했죠. 또한 공범 최미경에 대해서는 자수와 수사 협조를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최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에 감사하는 듯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순자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났죠. 할머니, 이제 진짜 끝이에요? 유빈이의 물음에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원래대로 살면 돼. 법원 밖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덕분이에요. 순자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다들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피해자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한 달 후 순자는 되찾은 광안리 집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유빈이는 부엌에서 할머니를 도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죠? 맞아. 걱정 마. 우리 유빈이는 씩씩하니까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정혜였죠. 언니, 잘 지내세요?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그래요. 유빈이 병원 다녀와서 만나죠. 윤정혜는 이제 순자의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아픔을 겪고 이겨낸 특별한 인연이었죠. 병원에서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유빈 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완치 판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희망적입니다. 순자는 유빈이를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오후에 만난 윤정혜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 최미경 씨가 편지를 보냈어요. 언니께도 전하고 싶다고. 편지에는 최미경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고 있다고 했죠. 다들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순자는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 순자는 유빈이와 함께 광안리 해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는 아름다웠죠. 할머니, 저 이제 정 할아버지 얘기해도 괜찮아요? 유빈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할머니를 속이고 아프게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그 사람 만날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유빈이를 바라봤습니다. 15살 소년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요.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때 할머니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잖아요.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빈이의 성숙한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이렇게 자라 있었죠. 우리 유빈이가 언제 이렇게 컸어? 할머니가 저 지켜주느라 정신없어서 못 봤죠.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정만수가 좋아했던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순자와 유빈이가 좋아하는 음식일 뿐이었죠. 할머니,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국물 더 있어.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유빈이가 잠든 후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물결 위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순자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만수와의 만남, 배신, 그리고 싸움.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정혜라는 친구도 얻었고 유빈이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믿을 건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네.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찜질방 직원의 전화였죠. 사장님, 내일 아침 일찍 나오실 수 있으세요? 새로운 고객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래, 일찍 갈게.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찜질방 운영, 상가 관리, 그리고 유빈이 돌보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순자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순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 진짜로 행복해지자. 순자는 유빈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손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죠. 순자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순자는 그것을 믿었죠. 광안리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다시 핀 햇살은 이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